네, 먼저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부터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전당대회 본선 후보로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세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맞습니다. 새 후보로 압축된 과정 세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사실 다 예상대로 됐죠. 뭐 조금의 그 이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정말 극소수의 의견이 있었지만 그런 거 없이 당대표 같은 경우에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되는 것 같고 이 퍼센트 근데 저는 좀 집중할 만한 퍼센트 권리당원 투표율이 37.4%였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막 물론 예비 경선이다 보니까 아마 좀 투표율이 좀 낮았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과열됐다고 사람들이 평가한 것 치고는 조금 낮았다.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예견된 거였고요. 당대표 후보자들은 투표율도 저는 사실 예견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고발뉴스 어. 갔을 때 그 이상호 기자님께서 어떤 여론조사들을 펼쳐놓고 이거 여론조사 이상하다, 응답률이 너무 낮다, 기형적으로 이러길래 보통 응답률이 낮으면 그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론조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되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론조사에 응답하기 싫은 모양이다라고 해석을 했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딱 결과가 나오는데 투표율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저도 똑같이 생각했고 투표율이 좀 낮다라는 것 점 말고는 사실은 뭐 큰 이변이 있다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본 경선에서는 이것보다는 투표율이 높을 텐데 대략 어느 정도로 예측하세요? 뭐 선거 경험이 많은 하원기 네. 소장부터 이분은 많아요 경험이? 이렇게 뭐 네. 많다기보다는 그래도 몇 번 우리보다는, 해봤는데 네. 전당대회도 몇 번 해봤는데 양상이 이렇게 가면 투표율 높이기가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아마 여러 군데서 뭐 전당원 투표 운동 같은 거를 기획하자는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금 보통 선거가 신나는 선거 이렇게 돼야 사람들이 많이 투표해요. 당내 선거는. 네. 근데 당내 선거에서 이제 네거티브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감정적 골이 너무 깊어지면 뉴스를 끕니다. 뭐 이 정치 비상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마 조회수들이 주저앉을 걸요. 뉴스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면서 투표 동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저는 뭐 저희가 전당대회 경험을 전당대회를 이렇게 몰입해갖고 제가 어떻게 보면 플레이어로 뭐처럼 아니면 평론가로서 겪어본 건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네. 그냥 저는 일반적인 예측을 한다면 사람들이 네거티브 때문에 실망해서 좀 이렇게 보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투표를 하는데 가장 더 큰 요인은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뽑으러 가는 것보다 저 사람 안 됐으면 좋겠어서 가는 요인도 세갖고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양측 다 서로를 조금 많이 네. 혐오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의외로 저는 투표율이 높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실 경선에서. 기자로서는 이 전당대회가 원래 그 당의 축제 같은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도 이제 민주당 출입하면서 지난 전당대회는 되게 축제를 좀 즐기는 마음으로 임했었는데 뭐 전 투표 그 결과치를 어떻게 예측하긴 좀 어렵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분위기가 예전이랑 좀 다르고 오히려 축제보다는 진짜 전쟁통이 아닌가 맞아요. 네, 생각이 듭니다. 최고위원 후보자 예를 들면은 지난번 이재명 당대표 때랑 비교해 보면 네. 다들 제가 이재명 대표 잘 뭐 맞아요.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 개파가 없잖아요. 네. 다 친명인데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 더 잘할 것 같은 사람들, 일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을 따져서 고르죠 보통. 근데 지금은 그렇게 캐릭터들을 고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친청이냐, 이 사람 친명이냐, 그쵸. 뭐 다른 거 뭐 세부 카테고리 상관없어. 친청으로 일단 가, 친명으로 가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축제 요인을 좀 줄이고 전쟁통처럼 만드는 어떤 요소다 이렇게 그럼 보죠. 지난 본 경선 때는 투표율이 어떻게 됐었나요? 민주당 전당대회 그때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한데 40% 넘었나요? 통상 뭐 30%대에서 뭐 안에서. 왔다 갔다 했던 걸로 아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사실 뭐 대선급 아니면 사실 지방선거만 하더라도 막 50%대 왔다 갔다 네. 하는데 당 내에 전당대회에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권리당원이라고 한다고 해도 참여를 안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은 좀 앞으로의 이재명 정부의 향배도 걸려 있고 그러니까요. 워낙 많은 중요하잖아요. 것들이 걸리고 총선이 걸려 있는 전당대회고 언론도 많이 집중하다 네, 보니까 그쵸. 제가 방송을 가면 국민의힘 얘기를 안 해요. 아 그렇죠. 여러 사고를 치면 끝날 때 마지막 한마디 하시죠. 이 정도로 국민의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거의 국민의힘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기자님. 네, 아직 장동혁 대표는 올림픽
공헌했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네. 수준이라 오세훈 그 판결문 얘기하고 그죠? 오세훈 판결문도 아. 짧게 그래서 뒤집어집니까 강혜경 씨 변호인 이렇게 하면 안 뒤집어집니다. 이러고 끝나는 정도라 네. 아마 이번에는 좀 집중도가 올라가서 저는 조금 올라갈 수도 있다. 한 40%대까지 만약에 지금까지가 30%대 중반이었다 하면 40%대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네. 음모론은 아니고 그리고 좀 조금 건조하고 냉소적으로 얘기하면 그 160만 권리당원 막 이러잖아요. 네. 그 중에 전부 다 권리당원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허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 그렇죠. 말은 왜냐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실질적인 유권자다. 그러면은 이제 투표율이 낮으면은 되게 참여율이 저조하네 이럴 텐데 그냥 이렇게 가입해 놓은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 지금 우리 문제되는 이중 당적자부터 해서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카카오톡에 와도 이제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좀 볼 필요는 실투표율이 있다. 아닐 네. 수도 있다. 실당원 이게 우리나라 국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으로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게 관리가 되니까 그냥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하는 선거 같은 경우는 관리가 되는데 네. 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적부 이런 것들을 당이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선관위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 변호사협회 같은 경우도 저희 사무실에서도 관리를 하지만 변협의 사건을 그 경유를 시켜갖고 변협이 우리가 몇 건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해요. 네. 당연히 선관위도 그렇게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당이 그냥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허수가 꽤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마지막 본 경선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략을 하나씩만 좀 팁을 주신다면 이건 돈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까지 다 포함돼 있어요. 이따가 산삼순백도 하나씩 드릴 테니까.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네거티브로 결집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저는 어느 정도의 미래 비전 제시도 필요하다. 미래 비전 그러니까 제시. 물론 지금 이제 8월 17일이다 보니까 몇 주가 남아 있다 보니까 아직 그 버전으로 안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어느 후보도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그냥 얘기는 했지 그걸 구체화하는 공약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하겠다. 내가 하겠다. 이 정도인 거지. 그걸 어떻게 하겠다가 좀 적은 것 같아서 네. 그런 것들이 좀 나오면 좀 그 혐오감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네거티브라고 해도 뭐 대략 그게 인신 공격 같은 게 아니라 이를테면은 어물전 뭐 썩었네 이런 게 아니라 뭐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킬 사람과 비전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뭐 흔들 세력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이게 투표할 유인들이 되게 넓어져요. 가령 정청래 대표의 호의를 느끼는 사람도 정청래 대표하면은 지금 2년차 정부가 좀 흔들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표가 뭐 김민석 총리나 아니면 송영길 대표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선을 잘 유지해서 가장 많은 어떤 투표자를 끌어모을 수 있는 전선 구축을 네. 이제 흔들지 말고 잘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지난 그 전당대회 그 투표율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 42% 오. 정도였다라고 아. 하니까요. 네. 진짜 말씀 주신 대로 약간 미래 비전이랄지 좀 궁금하게 만드는 의제들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후보자들이 3분으로 압축됐습니다. 최고위원 5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예비 경선 결과가 발표된 뒤 각 주자들의 신경전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사전 보셨는지? 토크 때도 얘기했지만 네. 신천지 의혹을 제기한 게 뭐 유효한 공격일 수도 있지만 정청래 후보는 저렇게 받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출구 전략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다음 스텝이 김민석 후보한테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당을 위기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당을 쇄신하는 거다라는 그거를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거거나 네. 아니면은 확실하게 저 캠프와 이게 있다라는 걸 뭘 하던가. 물론 본인들은 누구 후보를 특정한 게 아니라 신천지 의혹을 제기한 거다라고 네.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하게 어떻게 다음 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진짜 두드러지긴 하는데 이게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피해자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확실히 가지고 가고 있구나. 왜냐하면 앞서 보신 그 영상들에서도 저에 대한 공격이랄지 막 이런 부분 이제 강조하고 당의 위험을 빠뜨리는 행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네. 앞서도 뭐 2대1로 지금 뭐 린치를 당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도 좀 하셨었고 그래서 이 의미가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은 좀 미래나 아니면 뭐 당과 뭐 잘하고 정부와 뭘 해서 뭐 이렇게 나아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좀 정청래 후보는 약간 이게 피해자 정체성을 좀 많이 강조하는구나 이런 게 저는 좀 느껴졌습니다. 평론가님은 그 선거가 전쟁을 기호화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옛날에는 권력 잡으려면 무조건 전쟁해야 했어요. 혁명을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뭐 전쟁하거나 그게 아니면 세습하거나 뭐 이거밖에 없었는데 민주주의는 이제 전쟁 안 하고
권력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전쟁 같은 거거든요. 차이가 있다면 전쟁은 이제 실제로 병력 모아서 회전을 합니다. 이제 싸움을 하죠. 그러니까 숫자가 적어도 상황과 병법에 따라서 이길 수가 있는데 선거는 아니에요. 그냥 머릿수 딱 모아가지고 숫자 딱 대보고 전쟁 안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전투 안 하고 끝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대통령 말씀하신 구조적 다수인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정치권에서 구조적 다수를 실제로 추구하는 정치 세력이나 정치인은 대통령 말고 없어요. 그건 제가 냉정하게 말해서 뭔 얘기냐면 네. 구조적 다수가 되려면 자기랑 조금 다른 사람, 애매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사람 애매한데 우리 편으로 포섭하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정치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애매하잖아. 친뭐가 아니잖아. 버려. 이렇게 딱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머릿수를 줄이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적 다수가 되기 위한 전술을 잘 구사해야 사실은 머릿수가 늘어나고 네. 애매하다 싶은 사람들 다 끌어모아야 이기는 게 선거니까 통합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통 유리해요. 저 세 분 중에서는 지금 송영길 대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송영길 대표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세 분 중에서는 귀에 제일 듣기 편한 거죠. 당청 일체론 뭐 이런 지금 뭐 얘기하고. 댓글에서는 합수본 기사 안 봤냐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합수본 기사 다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럼 결과로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신천지가 당연히 들어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네. 그걸 밝혀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수사하는 거 이제 법조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천지 개입을 밝혀내는 거는 또 어렵지 않을 수 있다. 이미 국힘 관련해갖고 재판까지 넘겨진 데이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그 증언이나 진술을 모은 다음에 우리 그쪽이 만들었던 당원 데이터랑 이제 민주당을 압색을 많이 하게 된다면 민주당을 압색을 해서 당원 데이터 한 다음에 그냥 주민번호 일치하는 거 확인하면 아 얘네가 이만큼 들어왔구나. 왜냐면 신천지 거 이미 데이터를 확보를 했으니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도 압수수색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뭐 당연히 이거에 대해 밝혀지고 다 털고 넘어가야 되지만 당장 선거판에서 저라면 정청래 후보 캠프에서는 당을 팔아넘겼다. 당원 명부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이런 식으로 호도할까봐 걱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친천계 의원들이 이 신천지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오전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잠시 영상 보고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전당대회 예비 경선 연설에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연합을 깨는 것이 전당대회의 본질이라 하고 적절한 시기에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님, 자신 있으면 뜸들이지 말고 당장 그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네, 보신 것처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오늘 오전 10시 20분에 이제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이렇게 이른바 친청 그 최고위원 후보들이 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거거든요. 이제 김민석 후보를 향해서 신천지 개입설 근거를 밝히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사퇴를 하는 게 맞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당에서는 사실 이 신천지 의혹에 대해서 좀 예의를 주시하겠다고 한 상황인데 이제 이 의원들은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왜 의혹을 제기한 후보는 좀 빠져 있고 왜 당이 나서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김민석 후보는 사실 본 경선 시작되면은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 정리해서 설명하겠다고 예고했고 오늘 낮 12시에 김민석 후보가 SNS에 본선 진출 메시지 냈는데 그 내용도 한번 보고 올까요? 네, 사실 그 메시지는 안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원래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12시쯤 이제 입장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입장이 나오진 않았고 대신 네. 이제 김민석 후보가 오전에 인천에 오늘 방문했잖아요. 거기서 기자들이랑 만나서 이제 신천지 개입 의혹을 콕 집어서 말하진 않았는데 종합적인 전당대회 초반에 여러 현안들이 있었지 않냐. 그거 정리해서 곧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뭐 SNS에 좀 입장이 올라올 거다라고 오전에 기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돌았는데 네. 지금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고, 예,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점심 무렵부터 이제 그 합수본 네, 기사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네. 지금 이게 계속 댓글에서도 이거 결국 문제 발본색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동의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결국 언젠가는 이걸 뿌리 뽑아야 되는 거다고 생각하는데 네. 8월 17일 이전까지 그거를 다 밝혀낼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러면 의혹 제기만 하고 연결성을 우리가 입증 못한 채로 간다고 하면 저쪽엔 피해자 사사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저는 걱정도 되고 네. 그리고
사실 당원이 들어왔다는 거에 대한 그 당원들이 누구인지는 밝혀졌는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신천지 신도긴 한데 민주당에도 관심이 있어서 들어왔어요.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지시를 받았는지 조직적으로 침투를 했는지 뭐 했는지까지 밝혀내야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가 8월 17일까지 시간이 될 건가. 물론 합수본이 지금까지 이미 미리 수사를 해놨다면 모르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면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거와 별개로 그렇게 침투한 신천지가 모 후보와의 연관성이 있다라는 걸 밝혀내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것까지 나아갈 때까지 저는 현실적인 마음으로 발본색원은 언젠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8월 17일 전까지 할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인 말씀인데 저는 이제 다른 방송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첫째 김민석 총리께서는 아무도 뭐 예견하지 못했던 불법 비상계엄을 미리 선인지하고 경고했던 분이기 때문에 뭐 근거 없이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나는 첫째. 네. 두 번째는 뭐 그래서 언젠간 근거를 말씀을 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방금 말했던 대로 8월 17일까지 160만 이상의 당원들 중에서 신천지를 딱 포를 떠가지고 떼내는 게 가능할까? 아니면 경고적 효과로 경고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 투표를 안 할까? 이미 예비 경선에서는 안 했을까? 뭐 이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 신천지 저 부분은 지금 정청래 대표 저 보니까 저기 한민수 의원 하는 거 보니까 네. 즐기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네, 저 선거 전술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선거의 전선이 원래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놓고 짜여 있었어요. 네. 지금 그 친청들은 이재명 대통령 흔들고 이재명 대통령을 뭐 방해하고 뭐 이런 데 반해서 송영길 대표나 김민석 총리는 국정운영 잘 뒷받침하고 이제 그 당대표가 되면 여당과 정부를 안정시킬 것이다. 이 전선으로 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그 전선이 사라졌잖아요. 다 신천지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저 친청계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방금 말한 전선에서 싸우면 되게 불리해요. 김민석 후보 측이? 아니요. 정청래 후보 정청래 측이요. 후보 측.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이재명 정부를 잘 뒷받침할 것인가 이 전선에서 서면 되게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신천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 신천지라는 전선에서 서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사라져 버리고 누가 신천지인지 이거 밝혀내라 의혹 선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난장판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대엄이 돼버릴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냥 이재명 대통령을 도울 사람, 메가 프로젝터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 정청래 후보 27% 공약 이행률밖에 안 되는데 난 총리 출신이다. 아니면 나는 그렇죠. 그 지역구까지 양보하는 사람이다 하면은 사실 100대 0 싸움이거든요. 명분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심지어 메가 프로젝트 나온다고 하니까 전북 가갖고 이 짝이 저 짝에만 해주고 이렇게 한 사람을 뽑겠냐. 그렇다가 우리 만약에 호남에 메가 프로젝트 엎어지면 어떡하냐. 호남표 나한테 와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설득력이 있잖아요. 근데 신천지 얘기가 8월 17일까지 만약 못 밝혀지면 그냥 의혹만 남는 데서 5대5가 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수본 기사가 나왔고 저희가 봤습니다. 문제는 거기서도 아직 예단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수사해서 어떤 사람이 신천지고 어떤 사람이 신천지가 아닌지를 구분하려면 물리적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국민의힘 관련해서도 신천지 관련해서는 지금 합수본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8월 17일까지 이 사람들을 딱 떨어뜨려 놓고 가는 게 가능한가라는 저의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전선은 어쨌든 투표율을 확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가려면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판을 짜놓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이견이 선거 거죠. 전략적으로 봤을 때도. 예. 네. 좀 첨언을 드리면 사실 뭐 그 전략 측면 얼굴 배제하고 지금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도 여러 그 사실관계가 좀 혼재돼서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친청계 의원님은 뭐 2021년에서 2024년에 그 신천지 그 집단 가입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이낙연 뭐 송영길 당대표 시절이다 막 이런 글도 올리시고 근데 지금 합수본에서 민주당의 신천지 그 교인들이 집단으로 가입했다라고 보는 시점은 지방선거죠. 지난해 말이래요. 그리고 1월부터 합수본 출범하고는 그 가입이 뚝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제가 오늘 법조 기자와도 연락을 하면서 확인을 해본 건데 네. 그리고 이게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유를 한 거라서 공소시효
시효가 6개월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뭐 2021년에서 2024년은 해당 이렇게 수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어쨌든 합수본에서 들여다보는 거는 그 지난해 말 가입한 그 신천지 신도들이 이제 지난 6.3 지방선거에 영향을 좀 미치려고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 네. 다만 국민의힘은 좀 이만희 총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시를 해서 대거 가입을 한 건데 네. 이번 좀 그 민주당 사례 같은 경우는 좀 지역 수건 사업을 좀 해결하려고 그 지역 간부들이랑 교인들이 좀 자발적으로 가입한 게 아니냐 이런 결론도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윗선에서 어떠한 그 오더가 내려왔는지까지 밝혀져야 그 지금 국힘 사례처럼 재판으로 가갖고 얘 나쁜 놈, 얘 나쁜 놈, 이 사람은 연계된 사람이 나오는데 네. 그게 시간이 실질적으로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화난 건 알겠어요. 무조건 밝혀내야 되고 그럼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네. 해내야죠. 왜 아무도 그런 의견은 없을 건데 이걸 선거 전략으로 가져가느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네, 이게 좋은과 이게 효율적인가는 또 다른 문제기 근데 때문에. 이제 아마 저랑 정구성 변호사 말에 비판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선거 전략 문제가 아니라고 이 녀석들아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선거 전략이 문제가 아니고 당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 그걸 김민석 총리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네. 뭐 선거위 분리 때문에 그러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댓글에 99%가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읽으셨어요. 근데 네. 이겨야 네. 이겨야 이거에 대한 맞습니다. 수사가 네. 이어가죠. 그래 이겨야 이걸 털어내죠. 뭐 모르지 않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뭐. 이 두 분은 어쨌든 이 선거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두 후보에게 다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김민석 후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신 그러니까 거잖아요. 사실 김민석 후보가 직접 하기보다는 사이드킥이나 아니면 저 같은 용역가들한테 발주를 진짜 우리가 발주랑 용역 체제가 있었으면 네. 우리 같은 애들 중에 좀 공격력 좋은 친구가 저격수 신천지 저격수 같은 거 맡아갖고 그 하루에 하나씩 클릭하면서 네. 그 살라미 전설로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얘 몸집 커지면 얘도 그걸로 정치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가 용역을 안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우리도 몰랐어.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후보가 끌고 가고 이 판이 신천지냐 아니냐 신천지가 개입했느냐 아니냐로 흘러가는 거는 네. 사실 90대 12로 이길 수 있는 판이 약간 홀딱해져 갖고 알 수 없는 판으로 만들어서 둘 수 있고 정청래 후보를 그냥 저 신천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념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나를 신천지 취급해? 하면서 뭉칠 계기를 주기도 한다는 거죠. 역결집한다는 것이고 제 말씀은 그러니까 이게 당내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것도 알고 흔드는 것도 알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경고도 해야 되고 뭐 다 그 얘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 처음에 다른 방송에서 얘기할 때도 민주당이 실제로 신천지의 모풍지대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다만 그거를 해결하려면은 어쨌든 간에 확실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인체라고 치면은 뭐 암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도려내야 되는 거지. 이게 잘못하다가 생살까지 도려내 버리게 되잖아요. 피해가 커질 수 그러면은 그 인체 자체의 데미지가 더 커지지 않습니까? 네. 당이 있고 신천지라는 게 들어와 있으면은 그것만 정교하게 도려내 버려야 하는데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걸 진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죠. 너 종교 신천지니? 이렇게 되는 거죠. 전 그거 지금 많이 목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아는 방송에서 막 댓글에 저희한테 촉법 용역이라고 하듯이 그러면은 신천지 아닌 사람들한테까지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과연 선거에서 투표율 제고하고 막 우리가 아까 얘기한 중요한 거 이런 거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그래서 차원에서 저는 말씀드린 거죠. 캠프에서는 다 생각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김민석 후보 자체가 사실은 맨 처음에 프레임을 잡을 때도 신천지의 개입을 중단해라. 그러니까 누구 후보랑 관련돼 있다기보다는 개입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거는 그냥 나는 경고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 조율을 한 다음에 이 다음으로는 네. 이중당적 문제 그 다음에는 뭐 누가 이재명 대통령을 도울 것인가 이런 걸로 잘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저쪽 페이스에 갑자기 급발진을 해갖고 막 기자회견하면서 반발해갖고 오히려 키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안 된다. 생각합니다. 자, 다혜님께서 이걸 왜 김민석 탓을 하는지 당원으로서 황당합니다. 예, 저희도 그 마음 너무 이해되고요. 석종성님께서 오윤혜님 단독 진행 긴장 안 하시고 편안하게 잘하십니다. 전대도 국민들에겐 그냥 그들만의 리그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들 곁으로 다시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수중 폭파다님께서는 저는 95르고 왔습니다. 구교현 기자님은 원하시지 않아도 수요일에 복귀합니다. 며칠만 참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오리발님께서는 신천지 명단과 당원 명단 비교
이렇게 또 슈퍼챗 남겨주셨습니다. 정청래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경 대응 예고했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출연한 유튜브 프로그램 중 한 대목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JMS 정명석 씨가 저의 작은아버지라는 거예요. 어느 유튜브. 그것도 이제 이거 법적인 조치를 할 건데, 제 고향 마을 외딴 마을에 살았던 건 사실이고 저는 일면식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게 진실이고 아니고 법적 조치를 하고 아닌 걸 떠나서 저걸 네. 밝혀지는 건 8월 17일 내에 안 내요. 안 된다. 그럼 저 사람 그 어떻게 보면 정청래 후보가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데 기름을 부어주는 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저거는 물론 후보가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유튜버가 한 거기 때문에 저희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네. 지금 할 수 있는 건 누가 누굴 도울 수 있는가. 그리고 뭐 메가 프로젝트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리고 과거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쪽으로 조금 빨리 전환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되시죠?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신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고 사은품 챙겨가세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52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32만 원 혜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하신 후 쓰시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 원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TV로 또 선택을 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면 차액 12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 한 건의 보안 사고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세요. 전화 상담은 1670-2571 또는 검색창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세요. 아주 좋았습니다.